아들을 낳으면 비단과 곡식 10섬을 줄 것이나 딸을 낳으면 그 즉시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 하거라. 경상도 만석군 최풍원에게는 미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를 잇는 것이었죠. 쉰이 다 된 나이, 그는 기어코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씨바지 여인을 한 명도 아닌 8명이나 한꺼번에 집안에 들이고 만 것입니다. 한 집에서 9 여인이 동시에 아이를 갖게 된 기괴한 상황. 마을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지지라 수군댔지만 최풍원은 비웃었습니다. 세상 만사 아들 하나면 만사가 형통이라 굳게 믿었던 최풍원. 8자식은 가문의 축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저주가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최풍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영남 일대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논밭이 얼마나 넓던지 이른 새벽에 말을 타고 나서도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서야 겨우 자기 땅 끝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이 고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고마다 쌀이 가만히 째 넘쳐 흘러 마당 한 구석까지 내놓아야 했고, 고을 사람 셋 중 하나는 최씨 집 소작을 붙이며 먹고 산다 할 만큼 그 세력이 대단했지요. 고을 원님이 새로 부임하면 인사차 가장 먼저 찾는 집이 최씨 댁이었고, 명절이면 대문 앞까지 선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석군 최풍원에게 딱 한 가지 못마땅한 것이 있었으니 쉰이 다 되도록 아들 하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처 박씨 부인과 혼인한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건만 슬아의 자식이라고는 씨가 말라 있었지요. 최풍원은 밤마다 사랑채에 홀로 앉아 멍하니 등잔불을 바라보다 긴 한숨을 내뱉곤 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두고 눈을 감으면 조상 얼굴을 뵐 수가 없겠구나. 그 탄식이 어찌나 깊고 무겁던지 곁을 지키던 하인이 고개를 떨구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할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이름난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였습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여 굿판을 사흘 밤, 나흘 낮 버리기도 했고, 먼 고을에서 약손이 좋다는 의원을 수소문해 탕약을 지어다 먹기도 했지요. 그러나 하늘은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았고 세월만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쉰이 코앞에 닥치자 최풍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기다림이 체념으로, 체념이 다시 지독한 고집으로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최풍원은 고을 이정을 사랑채로 불러 목소리를 낮게 깔며 명을 내렸습니다. 씨바지를 구해오너라. 8벌 한꺼번에 드리겠다. 이정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반쯤 열었으나 최풍원의 굳게 닫힌 얼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최풍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비단과 곡식 10섬을 상으로 내리겠다. 딸을 낳으면 그 즉시 내보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고을 안팎으로 퍼졌습니다. 영감이 무슨 자식 복을 바라겠느냐 하고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저 재산 한 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야 하며 솔깃해하는 이도 있었지요. 보리 이삭이 여물어 가던 어느 봄, 아침 씨바지 8비 각자 작은 보따리 하나씩을 옆에 끼고 최씨 대문을 줄지어 넘어 들어왔습니다. 최풍원은 그 행렬을 사랑채 마루에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는 오랜 결핍에서 비롯된 서늘하고 완강한 욕심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안채 창문 너머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 있다가 이윽고 창호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지요. 그 방 안이 얼마나 조용했던지 봄바람조차 감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씨바지들이 들어온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채를 드나들던
친모가 박씨 부인의 안색이 평소와 다르다며 눈치 빠른 하녀에게 속삭였지요. 박씨 부인은 사흘째 아침 수라를 밀어내고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 안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녀가 살며시 여쭙자 박씨 부인은 그냥 몸이 좀 무겁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그러나 친모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여인들의 곁을 지켜온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기운이 박씨 부인의 몸에서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박씨 부인의 맥을 짚더니 잠시 눈을 감고 손가락에 집중했지요. 그 짧은 침묵이 방 안에 있는 모두의 숨을 조여들게 했습니다. 의원은 이윽고 눈을 뜨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경사가 났습니다. 태기가 있으시옵니다. 소식은 화살처럼 사랑채로 날아갔습니다. 최풍원은 처음에 다시 한 번 말해보아라 하고 되물었지요. 의원이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하자 최풍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허허 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평생 인색하기로 소문난 자린고비가 그날만은 곳간을 여러 하인들에게 떡과 술을 실컷 먹였을 정도였습니다. 최풍원은 이 모든 것이 씨바지 8불 들인 정성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늘도 내 지극한 마음을 알아봤구나. 조상님들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야. 사랑채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마주 잡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평소 위엄 있고 냉정하던 최풍원과는 딴 사람처럼 보였지요. 씨바지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안채에 들어오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박씨 부인이 갑자기 이 댁의 중심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마다 마음 한구석을 복잡하게 했지요. 어떤 이는 아이고 마님이 경사를 먼저 치셨네 하며 겉으로는 웃어 보였고 어떤 이는 방 안에서 조용히 제 배를 어루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작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일이었건만 기쁨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요. 친모가 마님, 이제 좋은 날이 오셨습니다. 하며 눈물을 글썽이자 박씨 부인은 가만히 그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박씨 부인 자신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풍원은 당장 박씨 부인의 처소를 안채 중심방으로 옮기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을 날마다 드리게 했습니다. 씨바지들을 드린 이후 처음으로 최풍원의 눈길이 박씨 부인을 향했지요. 그 눈빛이 아내를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최 씨 대간에 모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그 온기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태기가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씨바지들 사이에서도 하나둘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씨바지가 태기가 있다 하자 최풍원은 기꺼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씨바지가 같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최풍원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이윽고 8씨바지 모두 임신했다는 말이 들어오자 최풍원은 사랑채에서 홀로 무릎을 치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늘이 드디어 이 최 씨 가문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고을 사람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씨바지 8배 본처까지 9아이를 기대하는 말이 시장 골목마다 떠돌았지요. 그런데 가장 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박씨 부인이 가장 먼저 산달을 맞았습니다. 해산날 밤 최풍원은 사랑채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성거렸지요. 등잔불이 가물가물할 무렵 마침내 안채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풍원은 벌떡 일어섰지요. 고지어 산파가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마님,
마님께서 아기 씨를 순산하셨습니다. 최풍원은 벌써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안채 쪽으로 발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뭇거렸지요.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영감마님. 그 한마디가 사랑채에 가득 차오르던 기대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최풍원의 표정이 굳었지요. 뭐라 하였느냐. 산파는 몸을 더 낮추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최풍원은 한동안 꼼짝도 않고 서 있다가 이윽고 입술을 비틀며 내뱉었습니다. 부정탔구나. 그는 곧바로 하인을 불러 명을 내렸지요. 마님과 아이를 행랑채로 옮겨라. 기쁨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묻는 말조차 없었지요. 산후의 몸으로 행랑채로 옮겨지는 박씨 부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딸을 더 꼭 끌어안으며 이마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연희야. 거의 숨결에 가까운 목소리였지요. 아이는 곧 울음을 그쳤습니다. 행랑채는 어둡고 낡았습니다. 안채의 따뜻한 온돌방과 달리 외풍이 들고 습기가 찼지요. 그러나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을 뿐이지요. 이튿날 아침 씨바지 중 하나가 안채 마루를 쓸다 말고 행랑채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본처 마님인데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최풍원은 그날도 사랑채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받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익어갈 무렵 씨바지들의 산달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첫째 씨바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풍원은 술상을 차리게 했지요. 둘째 씨바지도 아들이었습니다. 최풍원의 눈이 빛났지요.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줄줄이 아들이 태어나자 최풍원은 가슴을 두드리며 마당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이고 말고. 누가 옆에 있든 없든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최씨 댁마당에 잔치상이 펼쳐졌습니다. 풍물패를 불러 장단을 치게 하고 동네 사람들을 몽땅 불러 모아 떡과 술을 실컷 나눠 먹였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영감마님의 복덕이 하늘에 닿았소이다 하며 덕담을 쏟아냈고 최풍원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씨바지의 산달이 찾아왔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 역시 아들이었지요. 최풍원은 팔손이라는 이름을 그 자리에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지요. 팔손이를 낳은 씨바지는 산후의 몸이 급격히 약해지더니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최풍원은 씨바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명은 내렸으나 그날도 최씨 댁의 잔치집 분위기는 크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팔손이는 그렇게 어미 없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형들보다 한 뼘씩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였지요. 유모의 손에서 자랐고 형들이 뛰고 소리 지르며 노는 마당에서도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마당 흙을 만지곤 했습니다. 말이 늦은 것도 총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팔손이는 일찍부터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지요. 형들 사이에서 눈치를 읽고 분위기를 살피고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어느새 몸에 배었습니다. 아들 8을 차례로 얻은 최풍원은 3일 낮 3일 밤을 쉬지 않고 풍악을 울렸습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까지 모두 먹이고 재웠지요. 최풍원은 8 아들을 제 금지옥엽으로 삼아 장차 이 아이들이 최씨 가문을 더 크게 일으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 하나하나에게 좋은 이름을 붙이고 나이가 차면 서당에 보내고 반드시 훌륭하게 키우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러나 행랑채에는 잔치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딸 연희를 무릎에 앉힌 채 행랑채 문 너머로 새어 나오는 풍악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마당 가득 웃음이 넘치는 그 밤에 행랑채 안에는 등잔 하나만이 가만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행랑채에서의 세월은 느리고 고단했습니다. 연희가 서너 살이 되었을 무렵에도 최풍헌은 딸과 박씨 부인의 안채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8은 날마다 새 옷을 해입고 넉넉한 밥상을 받았지만 행랑채에는 하루 2끼 수수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지요. 그래도 박씨 부인은 연희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밀 때도 밤새 기워 입힌 저고리 옷고름을 메어줄 때도 언제나 조용히 웃어 보였지요. 연희가 5살 되던 해 겨울, 박씨 부인은 결심을 하나 굳혔습니다. 서당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계집아이가 무얼 배우겠느냐고 할지 몰라도 박씨 부인에게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부지런한 학자였던 덕에 어릴 적 박씨 부인 본인도 몰래나마 글자를 익힌 터였지요. 남자들의 것이라 여겨지는 학문이었지만 친정 아버지는 딸이라도 글을 알면 세상을 더 넓게 본다며 어린 박씨 부인의 손에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 배움이 이제 연희에게 닿을 차례였지요. 박씨 부인은 낮에는 결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밤이 깊어 마당 불빛이 모두 꺼지고 나서야 촛불 하나를 켜고 손가락으로 마루 바닥에 글자를 하나씩 그어 보였습니다. 연희야, 이것은 하늘천이야. 이건 땅지야. 연희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고개를 내밀고 어미의 손가락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였지요. 한 글자를 알려주면 다음 날 밤에는 어김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쏟아내는 데는 2해가 채 걸리지 않았지요. 연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마당에 팽개친 책을 주워들고 행랑채로 가져왔지요. 어미에게 배운 글자들로 문장을 하나씩 읽어나가며 스스로 뜻을 헤아리고 연결해 나갔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반복해서 들여다보았고 앞뒤 문맥으로 의미를 짚어냈지요. 7살 무렵에는 이미 웬만한 문장을 소리 없이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행랑채 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읽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은 그런 연희를 바라보며 어느 날 조용히 방 안장롱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두터운 천으로 싼 보자기 하나를 꺼냈지요. 안에는 비녀 하나와 귀고리 한 쌍, 그리고 작은 옥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친정에서 혼수로 가져온 것들이었지요. 연희야, 이것은 내 것이다. 언젠가 네가 쓸 날이 올 것이다. 연희는 보자기를 들여다보다가 박씨 부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단단히 기억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박씨 부인은 보자기를 다시 장롱 깊숙이 집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 너머로는 차가운 겨울 달빛이 행랑채 마당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오래도록 그 창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등잔불을 껐습니다. 아들 8이 자라는 모습은 최풍헌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서당에 보내면 사흘을 못 버티고 돌아왔지요. 군장이 회초리를 들면 도망쳐 나왔고 억지로 앉혀놓으면 옆자리 아이의 먹을 빼앗아 낙서를 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 대신 집 안팎에서 들려오는 것은 언제나 고함과 깨지는 소리였지요. 마지와 둘째가 좋은 갓을 서로 쓰겠다고 멱살을 잡고 마당을 굴렀고 셋째와 넷째는 노비의 밥그릇을 빼앗아 집어던지며 낄낄거렸습니다. 이웃 고을 아이들을 몰아다 두들겨 패고 돌아온 것도 그들이었고 마당에서 개를 잡겠다고 쫓아다니다 장독대를 와장창 깨뜨린 것도 어김없이 그들이었지요. 최풍헌은 처음에는 사내 놈들이 다 그런 것이다 하며 너그럽게 웃어 넘겼습니다.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오면 하인을 시켜 뒤처리를 해주었고, 이웃에 피해를 끼치면 논 한 귀퉁이를 팔아서라도 합의를 보았지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반복되었고, 사고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졌지요. 최풍원의 얼굴에서 너그러운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여전히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는 말을 반복했지요. 그 말이 아들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제 자신을 달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팔손이만은 달랐습니다. 형들이 마당을 뒤집어 놓는 동안 팔손이는 언제나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마음이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다가도 형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미 없이 자란 탓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품 때문인지 팔손이는 일찍부터 사람의 눈치를 읽고 분위기를 살피는 일에 능했지요. 덕분에 형들의 눈밖에 나는 일도 없었지만 그 조용함이 때로는 외로움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초여름 오후였지요. 형들이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노비를 못살게 구는 사이 팔손이는 조용히 담장 쪽 길을 따라 걷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행랑채 앞처마 아래 연희가 혼자 앉아 있었지요. 무릎 위에는 너덜너덜하게 낡은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책장에서 눈을 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누군가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느끼는 듯 책을 넘기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팔손이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발을 뗄 수도 없었지요. 저 책이 무슨 책인지 어디서 난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형들의 고함 소리가 한층 크게 터졌을 때 팔손이는 그제야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지요. 몇 걸음 멀어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으나 연희는 여전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행랑채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날 이후 팔손이는 담장 쪽 길을 돌아다니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형들이 있는 마당 쪽보다 그 조용한 길 쪽이 더 편하다는 핑계를 댔지요. 그러나 행랑채 앞에서 다시 발을 멈추는 일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아들들의 뒷바라지에 논밭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최풍원은 처음으로 제 살림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밝았던 최풍원에게 수십 년치 소작 장부와 거래 문서들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것이었지요. 자식들에게 맡기자니 믿을 수가 없었고 집안 하인들에게 맡기자니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믿을 만한 바깥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 무렵 집안일을 두루 돕던 황서방이 한 청년을 데리고 사랑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도령이었습니다. 고향이 인근 고을이라 하나 집안은 변변찮았고 외양도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는 청년이었지요. 그러나 지방관하에서 서리로 일한 경력이 있어 문서를 보는 눈이 남달랐고 숫자와 글의 밝기로 황서방이 직접 보증을 섰습니다. 황서방은 최풍원의 귀에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지요. 저 도령 하나가 아드님 8보다 낫겠습니다. 영감마님. 최풍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헛기침 한 번을 짧게 내뱉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최풍원 나름의 수긍이라는 것을 황서방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이 도령은 이튿날부터 사랑채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치 문서들이 날짜도 없이 뒤섞여 있었고 소작인별 거래, 내역은 해가 바뀔 때마다 서체와 양식이 달라져 있었지요. 이 도령은 날짜 순으로 문서를 다시 정리하고 항목마다 수치를 새로 맞춰가며 장부를 다듬어 나갔습니다. 꼼꼼하고 빠른 손이었지요. 황서방이 곁에서 지켜보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기를 닷새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이 도령이 새 장부에 수치를 옮겨 적다가
붓을 든 손을 멈추었지요. 낡은 장부 한 권의 여백에 가느다란 붓 자국으로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의심스러운 항목들을 따로 추려내어 합산해 둔 것이었지요. 필체가 낯선 것으로 보아 최풍원이나 하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령은 그 숫자들을 자신이 직접 계산한 값과 하나씩 대조해 보았지요.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미처 짚어내지 못한 항목까지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 도령은 잠시 붓을 내려놓고 그 여백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을 적은 손이 어떤 손인지, 어떤 눈으로 이것을 읽어냈는지 궁금했지만 입 밖으로 묻지는 않았지요. 황서방을 슬쩍 불러 물었습니다. 행랑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황서방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짤막하게 대답했지요. 박씨 마님과 따님이 계십니다. 이 도령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부를 다시 펼치고 미처 표시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항목들 옆에 붓으로 가는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나갔지요. 그날 저녁 늦게 담장 아래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낮고 조용한 글 읽는 소리가 실바람처럼 흘러왔지요. 이 도령은 붓을 들다 말고 그 소리 쪽으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또렷하고 어른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조용한 소리였지요. 이 도령은 이내 시선을 장부 위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장부를 덮고 자리를 정리하면서도 그 소리가 귓가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요. 15이 된 연희는 조용히 보는 아이였습니다. 행랑채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았고 안채 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를 통해 집안 사정을 두루 꿰고 있었지요. 아들들이 사고를 쳐 논을 팔아 합의금을 댄다는 것도, 소작인이 바뀌면서 거래 조건이 슬그머니 달라졌다는 것도 연희의 귀에는 모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그 어떤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행랑채 처마 아래 앉아 책을 읽거나 박씨 부인 곁에서 바느질을 돕거나 아무 기색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심함처럼 보였지만 사실 연희의 눈과 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 연희가 어느 날 박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들들이 받아가는 돈이 장부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씨 부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지요. 연희는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석 달치만 따져 보아도 논 한 마지기 값을 훌쩍 넘습니다. 이대로 가면 곳간이 버티질 못할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연희는 아들들이 마당에 버리고 간 장부 조각들을 주워 모아 맞춰보았다고 했지요. 박씨 부인은 한동안 말없이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아왔지만 살림의 속내를 이렇게 또렷하게 꿰뚫어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딸의 말이 틀렸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희의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지요.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은 친모를 통해 살림을 조금씩 드러나지 않는 정도로 따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잎을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러나 빠짐없이 이어갔지요. 이 도령이 가문 일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황서방이 행랑채 앞에 서더니 허리를 굽히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이 도령 나리께서 꼭 전해 드리라 하셨습니다. 손에는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서방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연희는 두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촛불을 가까이 당겨 한 장씩 넘겼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의심스러운 항목마다 가는 붓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지요. 필체는 꼼꼼하고 안정적이었고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그냥 표시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확히 짚어낸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연희는 그것이 황서방의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지요.
서리 출신의 눈이 아니면 이렇게 집어낼 수 없는 지점들이었습니다. 출처가 누구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짐작이 갔습니다. 연희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접어 이불 속 깊이 넣어두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문서 꾸러미를 꺼내 장부와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진 항목 옆에 연희가 따로 적어 넣는 숫자들이 하나씩 늘어났지요. 서체의 흔들림, 인장이 찍힌 위치, 날짜의 앞뒤가 어긋나는 곳들이 차례차례 드러났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달구는 소리, 하인들 발소리,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연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새벽빛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지요. 장성한 8마들은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와 둘째는 고을 안팎의 기방을 제집 드나들듯 했고, 셋째와 넷째는 날이면 날마다 도박판에 앉아 전날 잃은 것을 되찾겠다며 더 크게 걸었지요.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그저 형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술을 마시고 노름을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최씨댁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를 방패 삼아 고을을 제 집 마당처럼 누비고 있었지요. 문제는 씀씀이가 아버지 곳간의 속도를 이미 한참 앞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풍원에게 손을 벌려도 한계가 있었고, 눈치 빠른 하인들이 곳간 열쇠를 빡빡하게 쥐기 시작하자 아들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문서를 교묘하게 흉내내어 바깥에서 돈을 끌어다 썼지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었습니다. 빚을 막는 짓이 반복되면서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채권자들은 최씨 댁의 이름을 믿고 돈을 내주었으나 정작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팔손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위조 문서를 만드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적도 있었지요. 그날 밤 팔손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모른 채 하자니 양심이 걸렸고 나서자니 형들이 두려웠지요. 결국 이튿날 아침 팔손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이러다 집안이 망합니다. 아버지 함자를 함부로 쓰면 관가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셋째 형이 들고 있던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팔손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린 놈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팔손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달아올랐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다른 형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지요. 팔손이는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담장 쪽 길을 혼자 걸으며 한동안 서 있었지요. 멀리 행랑채 처마 끝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올랐습니다. 팔손이는 그 참새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한편 연희는 그 무렵 이 도령이 장부의 표시에 둔 항목들을 날마다 하나씩 대조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서와 가짜 문서 사이에는 반드시 어딘가 어긋나는 지점이 있었지요. 날짜가 맞지 않거나 인장이 위치를 벗어나거나 필체가 아버지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발견할 때마다 별도의 종이에 항목을 옮겨 적고 날짜 순으로 차곡차곡 정리했지요. 누가 시킨 것도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쌓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황서방이 행랑채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촛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황서방은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사랑채에 들어가 최풍원에게 아뢰었지요. 영감마님, 아드님들이 바깥에서 이름을 함부로 빌려 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풍원은 잠깐 눈살을 찌푸렸다가 이내 손을 저었지요. 설마 그럴 리가.
황서방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며 오늘 밤도 행랑채 촛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만 헤아렸지요. 기울기 시작한 살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만석군이라 불리던 최 씨 댁의 논밭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지요. 해마다 명절이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줄을 서던 사람들의 발길이 어느새 뜸해졌고 곳간에 쌓이던 쌀가마니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최 씨 댁이 기울어 가는구나. 아직 드러내놓고 말하는 이는 없었으나 눈치 빠른 소작인들은 이미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최 씨 댁의 이름 하나로 돌아가던 것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최풍원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짓을 전혀 알지 못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제 손으로 키운 금지옥엽이 가문을 좀먹고 있다는 현실을 최풍원의 자존심은 끝까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 것이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법이야. 아들 중 누가 사고를 쳐도 얼마나 큰 돈이 빠져나가도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그 말을 가장 많이 믿은 것은 결국 최풍원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지요. 최풍원이 사랑채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부축했고 의원이 급히 불려왔지요. 의원은 맥을 짚고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눌렀지요. 이윽고 의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중풍입니다. 당분간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는 안 됩니다. 말이 어눌해졌고 오른손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려워졌지요.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목소리가 꺼져가는 등잔 심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는 척 들어왔으나 저마다의 눈은 방 한켠에 쌓인 문서 상자 쪽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최풍원은 침상에 누운 채로 그것을 보았지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 문서 상자를 누가 맡을 것인지 신경전을 벌이는 소리가 고스란히 귀에 들어왔지요. 최풍원은 입술을 움직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손가락만 가늘게 떨렸지요. 그 무력함이 통증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들들이 저마다 제 방으로 물러간 밤이었지요. 방 안이 조용해지자 최풍원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행랑채 쪽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지요. 오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최풍원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깜빡였지요. 저 불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깨어 있는지 최풍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 불빛이 오늘 밤 처음이 아니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지요.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끝내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행랑채에서는 그날 밤도 촛불이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문서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요. 최풍원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행랑채 문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있었지요. 촛불이 다 타들어가 심지가 거무스름하게 꺾일 무렵에야 연희는 문서를 접어 이불 속에 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최풍원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아들 8배 귀에 모두 닿았습니다. 맞이부터 7째까지가 차례로 사랑채로 모여들었지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저마다 눈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었지요. 방 한켠에 놓인 문서 상자였습니다. 소장 문서, 땅 문서, 거래 장부가 담긴 그 상자는 최 씨 가문의 재산 목록 그 자체였지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누운 방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신용만 했을 뿐 금세 상자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맞이라고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요? 내가 그동안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낮게 오가던 말이 점점 높아졌지요. 급기야 셋째와 넷째가 상자 손잡이를 각자 틀어쥐고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마지가 끼어들며 셋째의 손을 쳐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난투극으로 변했지요. 최풍원은 그 모든 것을 침상에 누운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고 손은 올라가지 않았지요. 눈만이 천장과 아들들 사이를 오가며 가늘게 떨렸습니다. 팔손이는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을 동동 굴렀지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난장판 속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한참 하다가 이를 악물고 문을 열려는 순간 마지가 먼저 팔손이의 팔목을 낚아채 방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너도 한몫 챙겨야 할 것 아니냐. 팔손이는 끌려가면서도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소나귀는 단단했지요. 방 한가운데에 밀려 들어간 팔손이의 시선이 문서 상자 위에 닿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지요. 저는 됐습니다. 형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셋째, 형이 코웃음을 쳤지요. 됐다고?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겠다는 거냐? 팔손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내 문서 상자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요. 아들들이 방 안에서 소리를 높이는 동안 사랑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음 한 그릇을 두 손에 받쳐 들고 들어오는 이가 있었지요. 연희였습니다. 아들들은 연희를 보고도 흘끔 한번 바라볼 뿐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 최풍원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어 미음을 한술 떠서 최풍원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최풍원은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술을 열고 미음을 삼켰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다음 술을 뜨고 또 다음 술을 떴습니다. 방 안에서 형들의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최풍원의 눈은 연희의 손을 따라가고 있었지요. 숟가락을 쥔 손, 그릇을 받쳐 든 손, 흘린 미음을 수건으로 닦아내는 손.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그저 그 일을 하는 손이었습니다. 최풍원은 눈을 깜빡였지요. 그 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가는 줄기였지요. 연희는 보지 못한 척 다음 술을 떴습니다. 아들들이 사랑채에서 문서 상자를 두고 날마다 으르렁거리는 동안 최풍원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미음을 쏘어 오는 이는 오직 연희뿐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죽을 끓이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다리고 밤이 깊어지면 이불을 여며 주는 일이 모두 연희의 몫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거들고 싶어도 제 몸이 성치 않아 자주 나서지 못했고 하인들은 아들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랑채 근처를 꺼렸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혼자 해나갔지요. 최풍원은 말은 못해도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연희가 약사발을 들고 들어올 때, 이불을 고쳐 덮어줄 때, 촛불 심지를 돋울 때, 그 눈이 연희의 손을 쫓았지요. 원망하는 빛도 아니었고 고마워하는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보는 눈이었지요. 연희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위로의 말도 원망의 말도 없이 하던 일을 하고 나서 조용히 물러났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다시금 약사발을 거두고 방을 나서려는데 최풍원의 손가락이 가늘게 움직였지요. 연희의 치맛자락을 잡으려다 닿지 못하고 이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최풍원의 눈이 연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작게 열렸다 닫혔지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약사발을 내려놓고 최풍원의 손 곁에 제 손을 살며시 놓았습니다.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우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곁에 두었습니다. 최풍원은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고른 것을 보니 잠이 드는 것 같았지요. 연희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촛불을 낮게 줄이고 문을 소리 없이 닫았지요. 밤이 깊어 마당의 불빛이 모두 꺼진 뒤에도 최풍원의 눈은 한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어둑한 천장을 향한 채로 가늘게 뜬 눈 안에서 무언가가 오래도록 흔들렸지요. 그것이 후회인지 뒤늦은 안도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엇인지는 그 방 안의 어둠만이 알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풍원이 연희가 떠먹여 주는 죽을 조금씩 더 삼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한두 술에 고개를 돌리던 것이 사흘이 지나자 반 그릇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날 무렵에는 부축을 받으면 벽을 짚고 겨우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왔지요.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성이 약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죽 한 그릇을 들고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화근이 터진 것은 아들 중 하나가 도박판에서 크게 진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빚이 컸던 셋째가 그날 밤 노름판에서 잃은 돈은 그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지요. 궁지에 몰린 셋째는 평소 거래하던 채권자를 찾아가 급히 돈을 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미 다른 아들들에게 빌려준 돈도 돌아오지 않고 있던 참이었지요. 이 채권자와 저 채권자 사이에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댁 아들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채권자들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이튿날 새벽 관가에 함께 달려가 최 씨 댁을 고발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은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대문이 쾅 열리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발소리에 아직 잠결에 있던 아들들이 하나둘 방문을 열었지요. 상황을 파악한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지가 소리를 질렀지요. 짐 싸라, 어서. 첩들은 이미 귀중품을 품 안에 챙기며 뒷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제 보따리를 꾸리는데 정신이 없었지요. 칠손이가 짐을 싸다 말고 잠시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팔손이도 마당 한가운데서 발을 굴렀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가 달려와 두 사람의 팔목을 낚아채며 외쳤지요.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나와. 칠손이는 잡아 끄는 힘에 발이 떨어졌습니다. 팔손이는 잠시 버텼지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쪽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행랑채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가 다시 한번 세게 잡아당겼고 팔손이는 결국 형들의 흐름에 떠밀려 대문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장면을 행랑채 문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팔손이가 마당을 돌아보던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요. 팔손이의 눈에 어떤 빛이 있었는지 연희는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아들들이 대문을 나서고 포졸들이 마당을 수색하는 혼란 속에서 연희는 조용히 이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던 문서 묶음이 손에 잡혔지요. 위조 문서와 진짜 문서를 따로 나누어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품 안 깊숙이 넣었지요. 겉으로는 아무 동요가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행랑채 문을 두드렸을 때 연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지요. 늙고 병드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포졸들은 안을 한번 들여다보다가 발을 돌렸습니다. 포졸들이 물러가고 날이 밝았습니다. 거대한 기와집에 남은 것은 병든 최풍헌과 박씨 부인,
그리고 연희뿐이었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짐을 싸 나갔지요. 상황을 눈치챈 소작인들은 소식도 없이 발길을 끊었고, 명절마다 드나들던 손님들은 이미 먼 발치에서 최 씨 댁 대문이 굳게 닫혔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번성하던 집이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린 것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안채 마루에 앉아 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그저 오래도록 앉아 있었지요. 연희가 곁에 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드셔야 합니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지요. 연희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연희의 뺨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연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박 씨 부인이 먼저 손을 내렸지요. 사랑채에서는 최풍원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아침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오자 최풍원의 눈이 연희에게 고정되었지요. 연희는 평소와 같이 무릎을 꿇고 죽을 한술 떠서 내밀었습니다. 최풍원은 받아 삼켰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눈에서 물기가 고이더니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희는 수건을 들어 그것을 닦아주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풍원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술을 여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연희는 다음 술을 떴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최풍원은 오래도록 연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문서 상자였다면 연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죽 한 그릇이었지요. 최풍원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눈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빈 집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빈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작은 소리를 냈지요. 연희는 사랑채를 나서며 뜰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잡초가 벌써 마당 귀퉁이에 올라오고 있었지요. 연희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저녁 죽을 끓일 쌀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지요. 무너지는 집 안에서 끼니가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지금 연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텅 비고 빚쟁이들이 다시 들이닥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연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먼저 이불 속에 넣어둔 문서 묶음을 꺼냈지요. 위조 문서와 진짜 문서를 가르는 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이 도령이 장부의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던 항목들을 실마리 삼아 연희가 밤마다 하나씩 대조하며 정리해 온 것들이었지요. 위조된 것들에는 어김없이 어긋난 지점이 있었습니다. 최풍원의 손에서 나온 진짜 문서와 달리 위조 문서는 인장의 위치가 조금씩 벗어났고 날짜의 앞뒤가 맞지 않았으며 필체가 미묘하게 흔들렸지요. 연희는 그것들을 항목별로 나누고 날짜 순으로 배열하여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가려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위에 진짜 문서를 겹쳐 놓으면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그러나 연희는 한 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또렷해도 조선 땅에서 여자의 말은 관아에서 무게를 갖지 못했지요. 문서를 들고 나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한들 그 자리에서 연희의 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증거를 증거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관아의 사정을 알고 문서의 진위를 공식적으로 가려낼 수 있으며 사람들이 믿어줄 이름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연희는 황서방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 단둘이 앉아 조용히 말했지요. 황서방, 이 도령 나리께 연통을 넣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황서방은 연희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계집아이라 여겼던 그 얼굴이 언제 이렇게 단단해졌는지 알 수 없었지요. 황서방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기씨. 그 말에 연희는 작게 고개를 숙였지요. 황서방이 물러가고 나서 연희는 박씨 부인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손을 뻗었지요. 두터운 천으로 싼 보자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비녀와 귀고리, 옥놀이개, 그리고 박씨 부인이 조금씩 모아두었던 엽전 꾸러미였지요. 연희는 그것을 꺼내어 보자기를 다시 단단히 쌌습니다. 옆에는 박씨 부인이 손에 쥐어준 작은 땅 문서 한 장이 있었지요. 친정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박씨 부인 이름으로 남겨둔 땅이었습니다. 연희는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버텨낼 수 없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속으로 헤아렸지요.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다만 마지막으로 문서 묶음을 한 번 더 펼쳐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 도령이 돌아오기 전에 한 군데도 빠진 것이 없어야 했지요.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빈 마당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처마 아래 처음 돋아난 풀 하나가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지요. 연희는 창 너머 그것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문서로 눈을 내렸습니다. 이 도령이 돌아온 것은 황서방이 연통을 넣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탓에 옷에 흙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황서방이 사랑채 앞에서 그를 맞이했을 때 이 도령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단단한 기색이 먼저였지요. 황서방이 사정을 간추려 설명하는 동안 이 도령은 말없이 듣다가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문서는 정리되어 있습니까? 황서방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 도령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더 묻지 않았지요. 빚쟁이들이 다시 들이닥친 것은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셋이었지요. 채권자 중 가장 큰 금액을 물린 자가 앞장섰고 나머지 둘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큰 소리를 놓으려던 찰나 마당에 이미 자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이 멈추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낮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황서방과 이 도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희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요. 빚쟁이들은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도령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또렷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령은 상위의 문서 두 묶음을 가지런히 펼쳤지요. 위조 문서와 진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 나갔지요. 인장의 위치가 어긋난 것, 날짜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필체가 흔들리는 지점들이 차례차례 드러났습니다. 관아 서리 출신의 눈이 짚어내는 것이라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빚쟁이들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연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집을 압류하시면 이 위조 문서 묶음이 고스란히 관가로 넘어갑니다. 그리 되면 채권자 나리들께서도 한 푼 건지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계집이 저 자리에 앉아 저런 말을 한다는 것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러나 연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 명의로 3년 안에 원금을 전부 갚겠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빚쟁이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 도령의 논거와 연희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상위에 가지런히 놓인 위조 문서 더미를 번갈아 보았지요. 앞장서 온 채권자가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3년이요. 한 달이라도 어기면 그때는 없소.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빚쟁이들이 대문을 나서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지요. 황서방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도령은 문서를 정리하며 연희 쪽을 바라보았지요. 연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 묶음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17챕터 회복의 시작과 뜻밖의 인연. 빚쟁이들과의 약속이 정해진 다음 날부터 연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씨 부인 명의로 남겨진 작은 땅 문서를 손에 쥐는 것이었지요. 아들들이 뒤지고 간 문서 상자 안에서 그것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연희가 이미 따로 빼두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땅은 작았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근 장터와 가까워 소출보다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쪽이 훨씬 나았지요. 연희는 황서방을 통해 그 땅의 작은 가게 자리를 내어주는 계약을 조용히 맺었습니다. 이 도령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따로 부탁한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황서방이 넌지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이 도령이 짐을 풀었습니다. 관아 인맥을 활용해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아들들이 제멋대로 빌려 쓴 돈 가운데 일부는 세금 명목으로 관가에 흘러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이 도령은 그것을 하나씩 짚어내어 억울하게 물린 것들을 돌려받을 근거를 마련했지요. 연희는 장부와 살림을 맡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모아두었던 엽전 꾸러미와 폐물을 미천 삼아 가게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지요. 허투루 쓰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한 잎을 쓸 때도 연희의 손을 거쳤고 수익이 들어올 때도 연희가 먼저 장부에 적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최 씨 댁에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연희와 이 도령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장부를 놓고 마주 앉아 수치를 맞추다 보면 날보다 눈빛이 먼저 오가는 일이 생겼지요. 이 도령이 항목을 짚으면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연희가 수익 계획을 설명하면 이 도령이 관아 절차를 보태는 시기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많았지요. 어느 날 저녁 장부를 덮고 각자 자리를 정리하다가 이 도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전해드린 장부 말입니다. 연희는 손을 멈추고 이 도령을 바라보았지요. 혹시 누구 손에서 온 것인지 짐작하셨습니까? 연희는 잠시 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부를 받던 날 이미 짐작했습니다. 이 도령은 더 묻지 않았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 너머로 저녁 바람이 지나가며 등잔불이 한 번 흔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최 씨 가문의 대를 잇는 건 8 아들이 아니라 저 딸 하나라는 말이 장터에서 흘러나왔지요. 황서방은 그 소문을 전하며 혀를 내두르다가 연희의 표정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연희는 웃지도 않았고 손을 내젓지도 않았지요. 그저 장부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앉을 수 있게 된 최풍헌이 처음으로 밖을 내다본 것은 늦봄 어느 맑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희가 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고 부축하여 벽 쪽에 기대어 앉혔지요. 최풍헌은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잔칫소리와 풍악으로 가득했던 마당이 지금은 고요했지요. 잡초가 올라온 귀퉁이를 연희가 며칠 전에 뽑아낸 자리가 아직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풍헌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연희가 아침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흰죽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한 접시였지요.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연희가 상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드는데 최풍헌이 갑자기 낮은 소리를 냈지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자 최풍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어눌한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 보배를 돌멩이로 여겼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풍헌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병든 노인의 울음은 소리가 크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떨림이
방 안 가득 건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그 울음을 조용히 마주보다가 수건을 들어 최풍원의 뺨을 닦아주었지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풍원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잦아들자 이번에는 황서방을 불러달라 했지요. 연희가 황서방을 데려오자 최풍원은 황서방에게 문서 하나를 받아쓰게 했습니다. 손이 자유롭지 않아 직접 쓰지 못하는 대신 입으로 내용을 불렀지요. 황서방의 붓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최 씨 가문의 모든 권한을 연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가문의 혼사에 관한 내용이 한 줄 더 이어졌습니다. 이 도령이 사랑채로 들어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황서방에게서 전가를 받고 온 것이었지요. 최풍원 앞에 무릎을 꿇자 최풍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 도령이 먼저 이 말을 받아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한 사람을 거두어 주시니 황공합니다. 최풍원은 그 말을 듣고 긴 침묵 끝에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이 어떤 긴 말보다 무거웠지요. 연희는 방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고개가 끄덕이는 것을 보았지요. 연희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마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뜰 안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처마 끝 풍경이 낮게 한 번 울었지요. 소문은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최 씨 댁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말이 고을에 퍼지자 도망갔던 아들들이 하나둘 소식을 들었지요. 돈이 떨어지고 갈 곳이 없어진 순서대로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지가 가장 먼저였지요. 소매를 걷어 올리며 이제 돌아왔으니 집안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연희는 마당 안으로 들이지 않은 채 대문 앞에 선 채로 말했지요. 이 집에는 형님의 몫이 없습니다. 나가서 스스로 땀 흘려 일하십시오. 마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감히.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감히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문서로 남기신 일입니다. 마지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고 이후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도 차례로 찾아왔다가 같은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는 팔손이었습니다. 초가을 오후였지요. 황서방이 먼저 알아보고 연희에게 알렸습니다. 팔손이는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지요. 들어오지도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다가 이윽고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들처럼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사정하는 말부터 꺼내지 않았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서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댔지요.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연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팔손이의 옷자락을 건드렸지요. 이마를 들지 않은 채로 팔손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형들 곁에서 발을 뗐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천천했지요. 말리지 못했고 버티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 이 자리에 올 면목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팔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이 대문을 나서던 그 아침 마당을 돌아보던 팔손이의 눈빛이 떠올랐지요. 잠깐 마주쳤다가 사라졌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연희가 말했습니다. 팔손이가 천천히 이 말을 들었지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팔손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십시오. 팔손이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노자 몇 잎과 빈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지요.
팔손이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연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날 형님이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팔손이의 눈이 흔들렸지요. 연희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발을 뗀 것보다 돌아본 것을 기억합니다. 팔손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지요. 연희는 빈 장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으며 덧붙였습니다. 장부는 스스로 채우십시오. 빈 장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팔손이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그것을 가슴에 안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러다 이윽고 연희를 향해 깊이 절을 올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연희는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령이 어느새 곁에 와 있었지요. 나란히 서서 빈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령이 말없이 찻잔 하나를 연희 쪽으로 내밀었지요. 연희는 시선을 대문 너머에 둔 채로 두 손으로 잔을 받아 쥐었습니다. 따뜻했지요. 가을 햇살이 마당을 고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풍원이 눈을 감은 것은 그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연희가 죽을 들고 들어왔을 때 최풍원은 눈을 뜨고 있었지요. 연희가 무릎을 꿇고 앉자 최풍원은 힘겹게 오른손을 들어 연희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요. 연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최풍원의 눈이 한 번 깊게 감겼다가 다시는 열리지 않았지요. 연희는 손을 놓지 않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 도령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봄이 왔습니다. 연희와 이 도령은 혼례를 올렸지요. 크지 않은 혼례였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황서방이 앞에 서고 박씨 부인이 안채 마루에 앉아 지켜보았지요. 박씨 부인은 그날 처음으로 오래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연희가 혼례복 고름을 매러 들어왔을 때 박씨 부인은 장롱에서 비녀 하나를 꺼내 연희의 머리에 직접 꽂아 주었지요. 오래전 행랑채에 장롱 깊숙이 넣어 두었던 그 비녀였습니다. 팔손이에게서 첫 번째 소식이 온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먼 고을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다는 짧은 편지와 함께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동봉되어 있었지요. 연희는 장부를 펼쳐 날짜와 금액을 적고 황서방 편에 말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장부는 잘 받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답으로 빈 장부 한 권을 보냈지요. 아무 말도 적지 않은 채로였습니다. 그 뒤로 팔손이의 돈은 해마다 빠짐없이 왔지요.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불어났지요. 흉년이 든 해에도 혹독한 겨울이 지난 해에도 단 한 입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지요. 가게 이야기, 일꾼을 들인 이야기, 이웃 고을까지 물건을 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해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외상을 주었다는 이야기, 혼자 사는 노인의 겨울을 거들었다는 이야기가 실려왔지요. 연희는 그 편지들을 날짜 순으로 장부 사이에 끼워 두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지요. 다만 빈 장부가 다 찼을 무렵 새 장부 한 권을 다시 황서방편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연희의 답장이었지요. 마지막 잎을 가지고 팔손이가 직접 찾아온 것은 첫 편지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황서방이 먼저 알아보고 연희에게 알렸지요. 대문 앞에 선 팔손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던 그 모습이 아니었지요. 등이 고닫고 눈에 부끄러움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연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팔손이가 보따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연희는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무게였습니다. 연희가 말했지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팔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이 덕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희도 고개를 저었지요. 빈 장부를 채운 것은 형님 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 가을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팔손이가 천천히 마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질된 뜰, 정갈하게 쌓인 장작, 잘 닫힌 곳간 문이 눈에 들어왔지요. 일어섰군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연희가 담담하게 받았지요. 형님도 일어서셨습니다. 팔손이의 입가에 처음으로 웃음 같은 것이 번졌습니다. 이 도령이 마루에서 내려와 팔손이 곁에 섰지요. 두 사람은 눈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황서방이 어느새 차 한 상을 들고 나왔지요. 넷이서 마당 한켠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요. 날씨 이야기, 고을 이야기, 올해 소출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이야기들 안에 지나온 긴 세월이 조용히 담겨 있었지요. 팔손이가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연희가 배웅하러 대문 밖까지 나왔지요. 팔손이는 걸음을 옮기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그 아침 대문을 나서며 마당을 돌아보던 것처럼이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빛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의 눈빛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둘은 말 없이 고개를 한 번씩 숙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팔손이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지자 연희는 안으로 들어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금액을 적고 팔손이의 이름 아래 줄을 하나 그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금액도 날짜도 아니었지요. 돌아보았던 사람, 그리고 일어선 사람. 장부를 덮으며 이 도령이 물었습니다. 다 끝났소. 연희는 장부를 서한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대답했지요. 끝이 아닙니다. 각자 새로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 그 고을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아들 여덟비 만석군 집안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고 그 집에서 돌멩이 취급을 받던 딸 하나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언제나 한마디가 더 붙었습니다. 버려진 것이 꽃이 되고 떠났던 것이 돌아와 열매가 된다고 했지요. 보배는 귀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귀해지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그 고을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